안녕하세요. 혼불 문화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목서윤입니다. 언어는 정신의 지문, 나의 넋이 찍히는 그 문의를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혼불 문학상은 고 최명희 선생의 혼불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예술인들의 지문을 가득 남기고 있는데요. 글로써 자신의 세계를 빚어나가는 손길이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어가는 혼불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혼불 문학 콘서트는 제14회 혼불 문학상 수상자이자 현대적인 욕망의 세계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예술인 우신영 작가와 함께 수상작 시티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의 생애를 건 치열한 지필로 민족의 혼을 일깨운 한국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 대하소설 혼불. 그리고 최명희 작가의 혼불을 다시 세상에 피어올리기 위해 제정한 혼불 문학상. 제1회 최문희 작가의 난설원을 시작으로 박정윤 작가의 프린세스 바리, 김대현 작가의 홍도, 박혜영 작가의 비밀정원, 이광재 작가의 나라 없는 나라, 박주영 작가의 고요한 밤의 눈, 권정은 작가의 칼과 혀, 전혜정 작가의 독재자 리아민의 다른 삶, 서철원 작가의 최후의 만찬,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 김명주 작가의 검푸른 고래 요나, 문경민 작가의 지켜야 할 세계를 잇는 올해의 혼불. 제14회 혼불 문학상 응모작은 총 282편. 지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한 달여간의 예심 결과 총 7편이 최종 심사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그리고 15일간의 본심사 끝에 영예의 당선작은 우신영 작가의 시티뷰로 선정됐다. 시티뷰는 화려해 보이지만 삭막한 신도시에 사는 여러 인물의 복잡 다단한 삶과 그들의 상처를 조명한 작품이다. 단순히 악역, 단순히 속물 이런 게 아니라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욕망의 분출을 정말 흥미롭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의 욕망을 송도라는 공간을 통해서 알레고리화하는데 예술적인 그 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읽혔고요. 이 시대 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역대 당선작들. 우신영 작가의 시티뷰 역시 한국 문학계를 빛내는 새로운 불꽃이 되기를 바란다. 네, 이곳은 살고 싶은 도시인가, 살아남고 싶은 도시인가. 시티뷰의 우신영 작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어서 오세요, 작가님.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설 시티뷰의 작가 우신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자분들 직접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앞서 섬세한 기타 선율로 혼불 문학 콘서트의 시작을 열어주신 분이죠. 손끝으로 세상을 연주하는 유현종 기타리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유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제 앞쪽에는 문화예술 독서 모임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시티뷰를 감명 깊게 읽으신 독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소재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한자리에 같이 하시니까 우리 전북의 문화예술의 미래도 봤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선 두 분이 오늘 함께 하시는데 근황을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신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뷰 출간 이후로 좀 바쁘신 나날을 보내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바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예전보단 훨씬 덜 바빠진 게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원래 근무하던 대학을 이제 나가지 않고 백수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무척 여유롭게 또 무척 글 쓰는 즐거움만 만끽하면서 행복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글을 계속 쓰고 계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처음 뵙는 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티뷰가 어떤 작품인지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티뷰는 제가 송도라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늘 느꼈던 이 굉장히 화려하고 인위적인 이 아름다운 도시 속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내고자 했던 소설이고요. 중산층 계급을 대표하는 주인공 석진과 수미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의 노동자군이라던가 혹은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다양한 결들의 욕망을 한번 직조해보고자 했던 소설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시티뷰를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엉덩이가 좀 가벼운 편이어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오랫동안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시티뷰는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거든요. 네, 그만큼 몰입력이 뛰어나고 또 흡입력도 강한 작품인데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냥 우리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날 것 그대로 좀 묘사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불편함의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심사위원이신 은희경 작가님의 추천평도 보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티뷰 속에 담겨 있는 동시대인의 모습은 여러 질문을 남긴다.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왜곡된 자아와 결국에는 정면 대결하는 인물의 고통 속에 그 대답이 암시돼 있는 듯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호평을 또 남겨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티뷰라는 소설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인지 그 비하인드와 함께 또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그 혼불문학상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때의 그 기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262편 중에 이제 당선이 되는 영예를 안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시에 몸이 좀 아플 때여가지고 오전에 이제 병원에 다녀와서 피를 엄청 뽑고 네, 이제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였는데 네. 전화를 받고 아픈 게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고요. 사실은 어떤 독자도 상정하지 않고 소설가가 아닌 상태에서 데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써내려갔던 소설이 누군가에게 읽히고 또 어떤 느낌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짜릿하고 행복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을 받은 것 같았는데 거기다 혼불문학상이잖아요. 이 상의 큰 이름에 누가 되는 작가가 되면 안 되겠다는 부담감 역시도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점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치는 교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제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너무 좋아해 줬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네, 항상 창작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강의실에서 수업만 하실 때 좀 답답해 보였는데 결국에는 약간 일을 치셨군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되게 창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 동시대의 젊은 작가들 작품은 가끔은 셈이 나서 안 읽기도 해. 내가 이거 쓰고 싶은데 뺏겼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토로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응원해주고 네 좋아해 주었어요.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제자분들을 가르치시면서 소설을 가르치면서 좀 강조했던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항상 아이들에게 소설은 절대 착한 어린이를 만들어주는 장르는 아니다라는 걸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 잘 듣는 어린이, 이 나라의 착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소설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삐딱한 어린이, 불만 많은 어른,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 소설을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타락한 세계를 타락한 방식으로 그리는 글이다. 그러니까 절대
깨끗하고 착한 이야기만의 소설을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CTV가 조금 지저분하죠. 네. 결국은 두 분 다 이렇게 창작과 또 예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현종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본격적으로 예술, 음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에 춤에 좀 흥미가 좀 많았어요. 네. 춤에 흥미가 좀 많아서 춤을 이제 나름 독학을 하다가 드럼을 처음에 이제 악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드럼 악기를 시작해가지고 드럼이 이제 어디 공간에 가서만 칠 수 있는 악기다 보니까 이 악기 외에 이제 내가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기타를 배우게 되는데 기타를 배우니까 좀 더 드럼을 칠 때보다 좀 감성적이고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좀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됐던 그 분출구가 기타였던 것 같고요. 네. 네, 또 우신영 작가님께는 그게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마음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무언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쯤에서 다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멋진 기타 연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되어 있나요? 아델리타하고 라그리마라는 곡입니다. 예. 아델리타라는 여인의 뜻이라는 거고요. 뜻이 여인이라는 뜻이고 라그리마라는 눈물입니다. 여인의 눈물을 제가 책을 보고 책을 읽고 나서 나오는 여성분들의 등장인물들의 여성분들의 그 감정을 느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감정을 살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책 속의 두 여성 주인공 수미 그리고 유화를 떠올리면서 선곡한 여인과 눈물이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수미와 유화의 부분을 내면을 쓸 때 참 그들이 슬픈 각자의 면도칼을 삼키고 사는 여인들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곡의 또 모습으로 그들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돋아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마음이 찡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4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시티뷰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시티뷰는 특히나 이 공간적인 상징성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죠. 저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저는 이제 송도를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송도라는 도시가 정말 이런가? 였거든요. 작가님은 송도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직접 겪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배경으로 송도라는 도시를 설정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원래는 인천 송도와는 전혀 연고가 없었고 이제 인천대학교의 발령을 받으면서 송도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는데요. 원래 외지인의 이방인의 시선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네.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딱 도착한 곳은 이 도시는 너무 반짝거리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가짜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가짜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특히 밤에 보면 굉장히 요염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인데 또 어떨 때 보면 되게 인위적이고 또 많은 생명을 없앤 다음에 바다 위에 지어진 가짜 도시라는 점에서 이게 되게 뭔가 현실의 축도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상징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의 삶 같지 않나 허위적이었던 나의 삶 같지 않나라는 다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간으로 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책을 보면은요, 뭐 필라테스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장에서 또 회를 뜨는 장면이라든지 묘사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관찰력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은 직접 경험해 보신 것을 토대로 썼기 때문에 좀 디테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네요. 네, 직접 경험한 부분도 있고 경험한 건 아니지만 경험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많은데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은 그래서 필라테스 하셨어요? 라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오래 하기도 했고 그분들의 티칭이 재밌어서도 오래 했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그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의 뛰어난 은유법, 뭐 몸을 그냥 꼿꼿이 펴세요가 아니라 꼬챙이에 꽂힌 것처럼 이렇게 서보세요. 뭐 이런 아니면 척추 하나하나를 싹 올려보세요.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문학적이고 은유적으로 다가와서 그 자체가 너무 흥미로웠고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텍스트의 형태로 사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럼 극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여러 인물이 나오죠. 수미와 석진 그리고 유하와 해룡이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들일 텐데요. 작가님이 가장 애정하는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쓸 때도 예상을 했고 실제로 독자분들의 반응에서도 느꼈듯이 가장 호불호를 많이 타는 인물이자 가장 핫한 인물은 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플을 찾아보는 취미가 있는데요. 수미에 대한 미움을 가끔 표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고 속물이지만 또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것도 염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물들의 애착이 가지만 특히 수미라는 인물을 그릴 때와 또 세상에 내놓았을 때 제가 가장 많은 다양한 반응들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미라는 캐릭터를 바라보면은 그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손가락질 하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깊은 내면에 나도 수미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독자로서 현종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캐릭터에 좀 가장 동화되셨을까요?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전에 어머니께서 이제 국수집을 하셨어요. 아. 예, 그래서 약간
석진의 남자 배우 석진의 좀 공감이 가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지금은 어머니는 안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하실 때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칼국수 집에 그 디테일하게 표현 묘사가 나올 때 글이 나올 때 좀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비슷한 부분이 보이면 더 공감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작가님의 평소 모습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캐릭터들이 보면은 모순적인 면도 많고 또 속물적인 면도 많고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시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평소에 작가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하는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네. 플로베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속물에 대해서 가장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전직 속물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역시도 뭐 나날이 속물이었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아마 어떤 부분은 계속 속물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변화를 찾자면 가장 세속적인 나날을 사는 와중에도 어떤 신성함을 희구하는 면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어차피 인간이 성과 속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바른 세속에 담그고 있더라도 눈만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고 저 역시도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신영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또 선정해 주셨거든요. 어떤 부분일지 궁금한데 직접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CTV에서 이제 석진이 유하와 해룡의 스토리를 알게 되고 이제 깊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목으로 골라왔어요. 네, 먼저 구절을 읽어드리고 이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건물의 벽을 타다 추락해 죽은 남자의 아이 앞에서 클라이밍이 취미라며 웃었던 자신. 석진은 그때 그 펄펄 끓던 순댓국 뚝배기 속에 제 머리라도 박아넣고 싶은 심정이었다. 포즈 말고 진짜 바닥으로 내려가 벅벅 기어야 마땅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인데요.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석진이 어떻게 보면 수미보다도 좀 의리가 없을 때가 있는 약한 남자예요. 수미는 본인의 이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헬스 트레이너를 자기 샵에 꽂아주는데 네. 의리죠. 네, 석진은 오히려 유화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면 오히려 약간 거리끼는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장모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아주 솔직하게 하고요. 근데 그랬던 석진이 이제 진실을 알고 나서는 본인의 어떤 못난 모습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대목이 물론 이 반성이 어느 정도 철저했느냐 오래 갈 것이냐는 이제 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실 몫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촉수가 남아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 사람의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학생들하고 가장 많이 강의실에서 논했던 텍스트 중에 하나가 무진기행이었거든요. 김승옥의 무진기행의 그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 윤희중의 얘기를 학생들하고 하면서 얘들아 이 남자 진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맞는 걸까?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석진의 마음만큼은 그래도 요 순간만은 절실하게 부끄러워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은 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면 중 하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왜 우리 사회의 그 부와 자본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더욱 더 강렬해지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을 어떻게 보면 텍스트로 굉장히 덤덤하게 그리고 약간은 차갑게 써 내려가셨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조금 감정이 배제된 채 쓰신 이유도 있으실까요? 너무 푹 빠져들어서 제 감정을 막 발화하는 1인칭 소설은 쓰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서술자를 중년 남성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선생님들 나중에 배웠을 때도 이 작가가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시면서 남자일까 여자일까 많이 헷갈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리두기에 좀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감정이 막 철철 넘쳐흐르는 소설을 잘 쓰는 물론 소설가들도 있겠지만
있지만 저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조금 절제를 하고 싶었고 면도날이라는 원제에서도 제가 노렸던 것처럼 조금은 차갑고 투명한 느낌을 문체에서나 서술자에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면도날을 먹는 유화가 섭식 장애일까? 시선을 먹고 사는 수미가 섭식 장애일까? 책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많은 것들 중에서 유화가 면도날을 삼킨다는 이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게 된 걸까요? 네, 실제로 어느 이제 의료인인 지인하고 카톡을 주고받다가 그 공단 지역에서 주로 일을 하는 의료인 지인이었는데 면도 칼을 삼키고 오는 환자를 오늘도 봤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한테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다쳤어 혹은 이유가 뭐래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 카톡에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명치에 얹힌 것처럼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도대체 사람이 칼을 먹고 스스로를 벤다는 건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으면 가능한 행위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밥을 먹으면서도 세수를 하면서도 했어요. 그래서 칼을 먹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한번 따라가 볼 수는 없을까? 뭘로? 소설로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화라는 캐릭터가 탄생했군요. 네. 예, 책에서는 유화, 해룡을 비롯해서 뭐 필리핀 가정부도 그렇고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지 않으셨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인천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어떤 문화적인 또 경제적인 격차들이 있고 또 공단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분들께서 이제 일터에 나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이제 많이 접하고 또 인천대학교에 있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한 국어교육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철한 사회적인 소명이나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긴 참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 현장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사용되는 소모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우리 원주민들의 삶의 품위 역시도 확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역시 소설 속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작품 이야기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또 청해 보도록 하죠. 현중님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탱고 앤 스카이라는 곡인데요. 예. 탱고 앤 스카이인데 뒤에 스카이라는 뜻이 프랑스어로 모조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예. 네. 그래서 스카이라고 탱고, 가짜 탱고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면에 보이는 거짓, 그러니까 욕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 곡을 선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짜 탱고 역시 이 시티뷰의 플롯과 어울리는 곡을 선곡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혼불문화 콘서트에 감미로운 연주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문학 세계에 빠져들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올해 이제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등단을 하셨는데 작가의 소명 그리고 혹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소명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은 부끄럽게도 아니어서 이렇게 막 정의 구현을 위해 작가가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짓일 것 같고요. 그런 세일러문 같은 마음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독자분들께서도 어떤 숨기고 계신 어떤 본인들의 결핍이나 부끄러움 같은 걸 만나게 해드리는 작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소설을 읽는다는 건 불편한 경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경험을 함께 하자고 초대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것, 그게 제 소명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현종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신영 작가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질문,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석진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덕적도라는 그 섬에 있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왜 섬이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 송도가 다른 지역에서 퍼온 해사들로 이제 메꾸어진 공간인데요. 그때 덕적도에 이 모래들을 많이 퍼와서 송도를 만들었다고 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도 되게 상징적이어서 어떤 석진의 유년기가 묻혀있던 그 결핍이 송도를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덕적도와 송도를 오가는 진동하는 상류층과 하류층을 약간 진동하는 중간자적 존재로서의 석진을 은유할 수 있는 게 덕적도와 송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고요. 실제로는 친근하기도 했어요. 제가 송도에서 근무할 때 저희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봐서 이제 교사가 되면 많이 발령받아 가는 곳이 이 덕적도였어요. 네, 섬 지역으로 초기에 발령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종님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눈빛으로 너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설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바쁘시겠네요? 네, 소설 쓰는 것도 너무 즐겁고 바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화 작업도 놓고 싶지 않아서 더 내 마음이 바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독자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화도 함께 쓰고 있는 사람이어서요. 네, 여기 있는 귀여운 친구처럼 이렇게 해맑은 어린이들을 위한 글도 계속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성과 속을 오가는 존재, 동심과 그렇지 못한 마음속에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설을 쓸 때는 그 자체로 타락한 세계를 그릴 수 있어서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또 그러다 제가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는 또 다시 밤에는 동화를 쓰면서 이렇게 환기하고 정화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계속 왕복하면서 작업을 바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티뷰라는 작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우신영 작가님께 이 질문 꼭 드려보고 싶다 싶으신 분 손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음악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먼저 질문 여러 개 드리면 안 되죠. 우선 가장 궁금한 거 가장 하나만. 궁금한 건 이제 송도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곳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혹시 들려주시거나 우리 그러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지인들은 송도에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의 반응이나 타인의 반응을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좋아. 오히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화려한 도시야. 겉으로 보면 반짝이는 도시야라는 걸 좋아해 주시기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걱정을 했었어요. 특정 빌딩이나 어떤 지역이나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뒀기 때문에 포석처럼 깔아뒀기 때문에 혹시 고소당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히려 흥미로워해 주시고 맞아 송도라는 곳이 지금의 현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 맞지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심사위원이신 은희경 선생님께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도시가 형상화되었을 때 대부분 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신다는 또 얘기를 해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특히 이제 저는 주인공들의 그 삶이나 묘사 부분이 되게 디테일해서 되게 감탄하면서 봤는데 중간쯤 가다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시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장소나 음식 이런 묘사들이 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드라마나 영화를 염두에 두시거나 이런 작품 제안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예. 놀랍게도 사실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드라마 같다는 평을 들었을 때 너무 사실 좋았어요. 제가 사실 드라마 문법을 잘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영상 세대라고 하기 좀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탄력 있고 드라마 문법에 맞는 글을 썼다는 건 너무 기뻤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써나가야 될 방향이 이런 사람들이 쉽게 조금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너무 교수 출신이라고 현학적인 글만 쓴다는 욕은 안 먹겠구나라는 용기를 크게 얻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죠. 작가님이 아니라 그 교수님으로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굉장히 이제 몰입해서 잘 읽었거든요. 이제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야기 구조의 훌륭함도 있겠지만 어떤 문장의 흡입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이랑 속도감 있는 전개랑 이제 감칠만한 대사 등이 대중문학에서 볼 수 있는 문장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문학을 기피하는 요즘 세태에 이제 순수문학이 가야 할 방향성을 혹시 제시하신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앞으로 순수문학이 대중문학과의 괴리에서 어떤 점을 배우고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아주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어떤 독자군들의 원하는 요구나 또 성향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저도 역시 문학 세계를 계속 조율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절대 현학적으로는 쓰지 않겠다. 어느 정도 속도감 있고 또 근질 있는 대화, 텐션 있는 대화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목적은 굉장히 뚜렷했고요. 그건 아마 제 실제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아이들과 계속해서 호흡해왔던 직장생활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라버스를 만들어 갔을 때 학생들이 예전 소설을 가르치면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50년대, 60년대 소설만 해도 이미 고전문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얘네가 재밌다고 해야지 1차적인 제 눈앞에 있는 독자들이니까요. 그래 너희는 재밌게 해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약간 썼고 그런 마음속의 독자로 있어준 학생들한테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다음 분께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되게 책을 읽기 너무 좋아서 단숨에 읽었는데 이 읽는 동안 왜 단숨에 읽을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숨이라는 인물이 정말 주변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숨이라는 캐릭터에 영감을 준 실제 인물이 있는지 이 책의 아이디어는 어떤 계기로 떠오르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친근하게 느껴주셨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평도 봤었어요. 인스타그램하고 트위터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여자 뭐 이런 평도 봤는데요. 네, 실제로 저도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의 유저로서 거기서 보았던 단상들을 많이 모으고 조합해서 수미를 쌓아 올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더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랑 같이 사는 남자분이 수미랑 되게 비슷해요. 가까운 곳에 있었군요. 네,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반짝거리고 맛있고 예쁘고 네 화려한 걸 좋아하는 분이고
저는 좀 석진 같은 스타일이에요. 순대국밥을 더 좋아하고 코스 요리를 불편해하고 왜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많은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삶에서는 굉장히 티격태격 오랫동안 힘들었지만 CTV를 쓰게 해준 자원이라는 점에서는 네, 그분도 감사한 분이네요. 네. 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시죠. 보통은 글을 쓸 때 되게 창의적이니까 좀 번뜩해서 글을 쓰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알려진 작가분들 루틴을 보면은 항상 그 자기만의 글 쓰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루틴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영감은 어디서 많이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별명은 우루틴이고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글 쓰는 시간은 새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항상 4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찾지 않고 학생들이 선생님 하면서 연구실 문을 벌컥 열지 않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4시에 하던 게 이게 인이 박혀서 지금도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4시면 눈이 떠지고요. 네, 징그럽다는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서 정확하게 글을 쓰기 시작해요. 한글 파일을 바로 켜서 절대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바로 클라우드에 한글 파일로 직행을 해서 전날 썼던 부분에 바로 다음 부분을 이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냥 늘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글을 비슷한 방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제가 유혹에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유혹에 약하니까 잡아줄 아주 강력한 루틴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르네요, 그죠? 네, 질문 있으신 거죠? 안녕하세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수미의 외도 상대인 준이라는 인물의 고향을 특별히 전주로 설정을 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질문이네요. 너무 좋아요, 이런 질문. 네.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원래는 광주였어요. 오. 네, 원래는 광주였고 혼불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네, 전주로 바꿨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가 PT를 받았던 트레이너분이 광주 출신이셔가지고 네네 광주로 설정을 했던 거였는데 또 전주의 어떤 저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네, 바꿔봤어요. 준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네. 귀여워요. 그래서 꼭 드라마화가 된다면 준이의 캐스팅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왠지 요즘 잘 나가는 배우가 될 것 같은 느낌.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오신영 작가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은 질의응답 시간까지 가져보았습니다. 모두가 추앙하는 도시, 그 도시의 이면과 민낯을 그린 시티뷰. 오늘 이야기 나눈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불 문학 콘서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